안녕하세요. 구파파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편의 에피소드로 준비했으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저기 경상도 땅에 험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고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 으스스하고 밤이면 도깨비불이 춤을 춘다는 험한 곳이었지요. 헌데 이 고개에는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산적대가 살고 있었으니 그 두목이 바로 왕발이라 불리는 천하의 악당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이 험한 고갯길로 화려한 꽃가마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아랫마을 천석군 김진사 댁으로 시집가는 새색시 소연의 신행길이었지요. 소연 아기씨로 말할 것 같으면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지만 글공부를 많이 하여 사내대장부 뺨치는 배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담이 큰 여인이라도 호랑이 굴 앞에서는 소용없었나 봅니다. 순식간에 산적들이 덮쳤습니다. 가마꾼들은 혼비백산 도망쳤고 혼수품을 지던 하인들은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꽃가마 하나. 거친 손길이 가마문을 확 젖혔습니다. 산적 두목 왕발이었습니다. 크하, 오늘 아주 횡재를 했구나. 비단이 괴짝으로 나오고 가마 안에는 꽃 같은 색시가 앉아있으니 말이야. 얘들아, 이 색시는 내 술 시중을 들어야겠다. 산채로 끌고 가라. 산적 소굴로 끌려온 소연. 보통 여인네라면 기절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빌었을 테지만 소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묶인 채로 마당에 쌓인 자신의 혼수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적들이 비단옷을 찢어 발사계로 쓰고 귀한 도자기를 술잔으로 쓰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칼을 들이대는 두목 왕발이 앞에서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두목. 내 목을 베면 그 칼에 더러운 피만 묻겠지만 나를 살려두면 그 칼자루를 황금으로 감싸게 해주겠소. 뭐야? 인연이 겁을 상실했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황금 타령이냐? 지금 당신 부하들이 하는 짓을 보시오. 중국 황실에나 들어가는 귀한 공녀 비단을 찢어서 걸레로 쓰고 있지 않소? 저건 한 필의 쌀백가마니는 받는 물건이란 말이오. 무식한 것들이 보물을 쓰레기 취급을 하니 내 속이 터져서 하는 말이오. 왕발이는 멈칫했습니다. 사실 이 산적 놈들은 글도 모르고 물정 모르니 훔쳐온 물건을 장무라비에게 헐값에 넘기기 일쑤였거든요. 소연은 품에서 치부책 혼수 목록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 이 장부를 가지고 당신들이 훔친 물건 죗값을 받게 해주겠소. 대신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시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면 그때 내 목을 쳐도 늦지 않을 것이오. 왕발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좋다. 당장 내일 장무라비 놈이 오기로 했으니 내년 솜씨를 한번 보자.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산채에 곰배라는 장무라비가 찾아왔습니다. 이 곰배는 아주 능구렁이 같은 놈이라
산적들을 등쳐먹기로 유명했지요. 아이고 두목님, 이번 물건들은 영 상태가 안 좋네. 비단의 때도 묻고 유행도 지났어. 그냥 쌀 5가마니 쳐드릴게. 옛다 가져가슈. 왕바리가 울그락불그락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소연이 나섰습니다. 소연은 곰배가 들고 있던 비단을 낚아채더니 촛불에 귀퉁이를 살짝 그을렸습니다. 어허, 어디서 개가 짖느냐? 이 비단 타는 냄새를 맡고도 싸구려라 할 테냐? 이것은 명주실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짠 것이라 태우면 구수한 누의 냄새가 나고 제가 몽글몽글 맺히는 법이다. 어디서 눈을 속이려 들어. 소연의 서슬 퍼런 호통에 곰배는 기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소연은 장부를 탁탁 털며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개장은 나전칠기 장인이 석 달을 공들인 것이요. 이 녹그릇은 방자 6인이라. 쌀 5가마니? 당장 쌀 50가마니와 금 5냥을 가져오지 않으면 관아에 내 놈이 장무랍이라고 고발장을 써서 보내겠다. 결국 곰배는 벌벌 떨며 죗값을 치렀습니다. 평소에 10배가 넘는 돈이 들어오자 산적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왕바리는 입이 귀에 걸렸지요. 으하,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여봐라. 오늘부로 소연 아기씨를 우리 산채의 참모로 모신다. 누구든 아기씨 몸에 손끝 하나 댔다가는 내 칼에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소연은 산적굴의 실세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이를 갈며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부두목 살기였습니다. 그는 소연이 굴러들어온 뒤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불만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소연의 미모에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두목 왕바리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살기가 소연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히히, 계집년이 콧대가 높구나. 오늘 밤 내 마누라가 되면 그 기가 좀 꺾이려나? 소연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등 뒤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살기가 덮치려는 순간 소연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부두목님. 뭐냐? 사실 저도 무식한 두목보다는 야망 있는 부두목님이 이 산채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내 혼수품 중에 숨겨둔 왕실에서만 쓴다는 추나도와 금괴가 있습니다. 그걸 드릴 테니 저와 손을 잡으시지요. 살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여자도 얻고 금괴도 얻는다니. 소연은 두목의 방 병풍 뒤를 가리키며 그곳에 금괴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낮에 두목 왕바리에게는 오늘 밤 누군가 두목님의 목을 노릴 것입니다라고 언지를 해둔 상태였지요. 탐욕에 눈이 먼 살기가 두목의 방에 들어가 병풍 뒤를 뒤지는 순간 자는 척하던 왕바리가 벌떡 일어나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배신자놈, 감히 내 목을 노려. 처절한 비명과 함께 살기는 산채에서 쫓겨났고 이 사건으로 소연은 왕바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산채 안에서 소연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산적 소굴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손을 거치자 산채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났고 산적들은 배불리 먹고 입게 되니 더 이상 민가를 약탈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목 왕바리는 소연을 작은 두목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지요. 어느 날 밤 소연은 두목 왕바리를 불렀습니다. 두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왕바리는 펄쩍 뛰었습니다. 왕바리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기씨가 가면 우린 다시 거짓골을 면치 못할 텐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떠나도 먹고 살 방도는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대신 제 몫으로 챙겨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기 괴짝 속에 처박아둔 오래된 문서들과 편지 한 통을 주십시오. 왕바리는 의아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종이 쪼가리를 달라니요. 하지만 소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이야말로 그녀가 지난 3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장면은 바뀌어 소연의 시댁인 김진사 댁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지난 3년간 김진사가 도박과 투기에 손을 대는 바람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죽은 줄로만 아는 며느리 소연의 3년상을 치르는 마지막 제삿날. 대청마루에는 초라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김진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에잉 쯧쯧. 재수옴 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이 꼴이 났어. 얼른 제사 치우고 굿이라도 한 판 버려야지 원. 남편이라는 작자는 구석에서 훌쩍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횃불 사이로 위풍당당한 가마 한 채가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관아에 고변을 할 것이다. 그러자 가마 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귀신처럼 하얀 소복이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붉은 비단 치마에 금비녀를 꽂은 여인. 바로 며느리 소연이었습니다. 히, 귀신이다. 아기씨 귀신이 왔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을 하고 남편은 오줌을 지리며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김진사의 얼굴은 공포가 아닌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소연은 뚜벅뚜벅 걸어 올라와 자신의 위패가 놓인 제사상을 휙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제기들이 뒹굴고 향로가 엎어졌습니다. 아버님, 살아있는 며느리 절은 받기 싫고 죽은 귀신 밥은 챙겨주고 싶으셨습니까? 김진사는 뒷걸음질 치며 덜덜 떨었습니다. 네, 내년이. 어찌 살아있느냐? 산적놈들이 분명 처리했다고. 헉! 김진사는 아차 싶어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소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 서찰이 기억나십니까? 3년 전 산적 두목 왕바리에게 보내신 친필 편지 말입니다. 소연은 편지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며느리가 오는 길을 덮쳐 혼수품은 너희가 갖고 며느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다오. 그년이 가져올 지참금만 있으면 내 도박 빚을 갚을 수 있으니. 뭐야? 세상에 시아버지가 사주를 했어? 친척들과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전현이 귀신이 씌어서 헛소리를 하는 게야. 여봐라, 저 미친년을 당장 멍석 말아 내쫓아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소연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대문 밖에서 험상궂은 산적들이 커다란 괴짝 2개를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두목 왕바리가 김진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어이, 김진사 양반. 오랜만이구먼. 내 당신이 시킨 대로 며느리는 안 죽이고 잘 모시고 왔수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은 괴짝 뚜껑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종이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난 3년 동안 도박판에서 빚 대신 써주신 논문서, 반문서, 그리고 지금 깔고 앉아 계신 이 기와집 문서까지 제가 산적 소굴에서 번 돈으로 싹 다 사드렸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자신이 빚쟁이들에게 넘긴 문서들이 모두 며느리 손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저 소연의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이 집 주인이 아니라 제 집에 얹혀 사는 식객일 뿐입니다. 김진사는 꺼 하고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완벽한 그리고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연은 안방마님 자리에 앉아 집안의 대소사를 지휘했습니다. 쓰러진 김진사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 며느리가 주는 밥을 얻어먹으며 눈치만 보는 신세가 되었지요. 무능한 남편은 서당에 보내져 밤늦도록 코가 빠지게 공부만 해야 했답니다. 소연은 산적 소굴에서 익힌 장사 수완으로 기울어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훗날 흉년이 들었을 때 곡간을 여러 빈민들을 구제하니 사람들은 그녀를 여장부라 칭송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셨는지요? 위기 앞에서 울기보다는 칼자루를 쥐고 운명을 바꾼 여인 소연의 이야기. 이어지는 2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밤마다 피어나는 꽃, 미인도의 비밀입니다. 잠시 숨 좀 고르시고 이불 꼭 덮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통쾌한 이야기로 속을 좀 푸셨습니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방에 혼자 계신다면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들으시지요. 누군가 당신의 등 뒤에서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생원이라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공부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고 조용한 곳은 필요했기에 한양 외곽 산자락에 있는 낡은 기와집 한 채를 헐값에 빌리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젊은 양반이 겁도 없구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밤마다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서 비워둔 지 10년이 넘었거늘. 하지만 민생원은 귀신이 나오면
글공부 동무나 하지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호기로운 선택이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사 온 첫날, 민생원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다가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 쌓인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미줄에 칭칭 감긴 아주 오래된 팔폭 병풍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병풍을 펼친 민생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병풍 속에는 달이 뜬 밤 붉은 꽃밭을 거니는 절세미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앵두 같은 입술, 눈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촉촉하게 젖어 민생원을 빤히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운 여인이 그림 속에 있다니. 화공의 솜씨가 신의 경지로구나. 민생원은 홀린 듯이 병풍을 안방으로 가져와 자신의 잠자리 머리맡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니 적막한 산속 생활도 외롭지 않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치마폭에 그려진 붉은 꽃송이들이 어쩐지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생원이 촛불을 켜고 책을 읽는데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더니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방 안에 묘한 꽃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맡아본 적 없는 아주 진하고 어지러운 향기였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사그락거리는 비단 치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고 매혹적인 여인의 목소리가 민생원의 귓가에 들러붙었습니다. 선비님, 외로워 보이시어 말동무나 해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민생원이 떨리는 손으로 다시 촛불을 켰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풍 속 그림은 텅 비어 있고 그림 속에 있던 그 여인이 방 한가운데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사람이요, 귀신이요? 사람이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떻습니까? 이 깊은 밤 선비님과 저 단둘뿐인걸요. 여인이 민생원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칠 때마다 민생원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선비로서의 체면도 귀신에 대한 공포도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생원은 홀린 듯이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생원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습니다. 해만 지면 병풍에서 여인이 걸어 나왔고 새벽닭이 울면 다시 그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생원은 과거 공부는 뒷전이고 오로지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생원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변해갔습니다. 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피부는 거무튀튀하게 말라비틀어졌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환자처럼 말이죠. 반면에 병풍 속의 미인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창백하던 볼에는 복숭아빛 혈색이 돌고 입술은 갓 잡은 짐승의 간처럼 붉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치마폭에 그려진 꽃들, 처음엔 연분홍색이었던 그 꽃들이 이제는 검붉은 핏빛으로 변의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낮 민생원이 기침을 하자 손수건에 시커먼 피가 덩어리째 묻어나왔습니다. 쿨럭, 몸이 왜 이리 무겁지?
기분 탓인가? 그는 자신의 몸이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생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길을 지나던 늙은 스님 한 분이 민생원 집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민생원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산 사람이 어찌 송장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민생원은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뭐요? 초면에 말이 심하지 않소? 쯧쯧. 자네 얼굴을 보게. 이미 저승사자가 목에 밧줄을 걸어 놓았구먼. 혹시 밤마다 방 안에 외간 여자를 들이는가? 민생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붉은 닭피로 쓴 부적 한 장을 꺼내 민생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잘 듣게.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사는 요물일세. 오늘 밤이 고비야. 오늘만 넘기면 살고 아니면 내일 아침 자네는 쭈그러진 시신이 되어 발견될 걸세.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밤 절대 잠들지 말게. 자는 척을 하면서 그년이 밤새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게나. 그리고 정 위험하다 싶으면 이 부적을 그년의 이마, 아니 그년이 나오는 본체에 붙이게 해. 그날 밤 민생원은 스님의 말대로 이불 속에 부적을 꼭 쥐고 누웠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구석 병풍 쪽에서 스스스 종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생원은 실눈을 가늘게 뜨고 훔쳐보았습니다. 병풍 속 그림에서 하얀 손이 쑥 나오더니 그 아름답던 여인이 소리 없이 방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모습이 달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눈에는 흰자가 없이 검은 자위만 가득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민생원의 머리맡으로 기어가 입을 쩍 벌렸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길고 붉은 혀가 나와 민생원의 코와 입 주변을 하찼습니다. 민생원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더니 입안에 고인 것을 붓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민생원의 몸에서 갓 뽑아낸 붉은 생혈이었습니다. 여인은 비틀거리며 병풍 앞으로 가더니 그 피 묻은 붓으로 그림 속의 꽃송이를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워라. 조금만 더 마시면 되는데. 이제 꽃 한 송이만 더 피우면 나도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제야 민생원은 알았습니다. 그림 속 저 아름다운 붉은 꽃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 방을 거쳐간 수많은 사내들의 피로 그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꽃송이를 칠하려는 순간 민생원은 죽을 힘을 다해 품속의 부적을 꺼내 병풍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유물, 썩 물러가라. 부적이 병풍에 닿자마자 치익 하고 살 타는 냄새가 나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야, 뜨거워. 안 돼. 내 그림. 여인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민생원은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어 병풍에 던졌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나무로 된 병풍은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여인은 춤을 추듯 괴로워하며 민생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도 데려가겠다. 같이 가자. 여인이 손을 뻗어
민생원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병풍이 재가 되어감에 따라 여인의 형상도 검은 연기가 되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목숨을 건진 민생원은 잿더미가 된 병풍 자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림은 온데간데없고 검은 재 속에서 하얀 뼈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꼬리 9개 달린 여우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아마도 수백 년 전 사람이 되고 싶었던 여우의 원혼이 그 그림에 깃들어 살고 있었던 게지요. 민생원은 그 길로 짐을 싸서 그 흉가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민생원은 다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평생 홀로 글만 읽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가끔 밤에 꽃향기가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의 방에도 오래된 그림이나 인형이 있습니까? 오늘 밤 그것들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움직이지는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충청도 땅으로 한번 가보입시다. 그 고을에는 최부자라고 하면 우는 아이도 뚝 그치고 지나가던 개도 침을 뱉고 간다는 천하의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지독한 자린고비냐 하면 밥상 위에 굴비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면 에잉 짜다 물 켜라 하며 자식들 뒤통수를 때리는 위인이었지요. 어느 날은 파리 한 마리가 최 부자의 쌀밥 위에 앉았다 날아가는데 내 이놈 감히 내 쌀 아래 묻은 밥풀을 훔쳐가 깨 섞어라 하고는 파리를 신비 밖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때려잡고 파리 다리에 묻은 밥풀을 쪽 빨아먹었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영감탱이였지요. 그런데 뒤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던가요? 이 마을에 천하의 한량이자 사기꾼인 달수가 나타났습니다. 달수는 최 부자의 악명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저 늙은이의 곡간을 털어 내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 달수는 장터에서 비실비실해서 곧 죽을 것 같은 당나귀 한 마리를 헐값에 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당나귀를 쫄쫄 굶겼지요. 당나귀가 배가 고파 히잉 하고 울면 달수는 아주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금박을 입힌 콩이었습니다. 콩에다가 얇은 금박지를 씌워서 꿀꺽 삼키게 한 것이지요. 굶주린 당나귀는 그게 콩인지 돌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받아먹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내 뱃속이 바로 금광이니라. 다음 날 아침 달수는 최 부자 집 대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엉덩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요. 최 부자가 시끄러워서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웬 거지 놈이 궁상이야. 썩 꺼지지 못해? 그때였습니다. 달수가 당나귀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에헤이, 이 녀석아, 밥값을 해야지. 힘 좀 줘봐라. 옳지, 옳지. 그러자 당나귀가 꼬리를 번쩍 들더니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푸드덕 뽕. 또구르르 땡그랑 방귀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툭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햇빛을 받아 번쩍 하고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 부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달수는
얼른 그 누런 알갱이를 주워 옷에 쓱쓱 닦더니 이빨로 앙 깨물어 봅니다. 아이고, 오늘은 순도가 아주 좋구먼. 그래, 그래야 내 효자지. 최 부자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방금 그 녀석 똥구멍에서 나온 게 뭔가? 똥인가 금인가? 달수는 짐짓 모른 척하며 금콩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이고, 최 부자 어른 아니십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 놈이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당나귀인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금이 되어 나오는 병에 걸렸지 뭡니까? 하루에 서너 알씩 사는데 이걸 팔아서 제가 술값이나 합니다요. 최 부자는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굴러갑니다. 하루에 서너 알이면, 한 달이면 100냥이 넘고 1년이면 기와집이 몇 채냐.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지요. 그 당나귀 나한테 파시게 내후허하게 쳐주지. 에이, 안 팝니다. 이게 제 밥줄인데 이걸 팔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주인이 바뀌면 부끄러워서 아니 금을 안 쌉니다요. 달수가 튕길수록 최 부자는 안달이 났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달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내 광에 있는 살 100가마니를 다 주겠네. 저기 아랫마을 논문서도 주지. 제발 그 당나귀 좀 넘기게. 내 소원일세. 정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어르신 정성이 갸륵하여 넘겨드리리다. 대신 당나귀가 놀라지 않게 잘 모셔야 합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달수는 최 부자의 논문서와 쌀표를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최 부자는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지요. 마구간 어림없는 소리. 최 부자는 그 귀하신 당나귀님을 자신의 안방 아랫목에 모셨습니다. 비단 이불까지 깔아주고 말이죠. 오냐, 내 새끼, 우리 복덩이, 배가 고프지? 금 많이 싸라고 내가 특식을 준비했다. 최 부자는 자신이 먹을 쌀밥에다가 몸에 좋다는 산삼, 녹용, 온갖 보약을 다 섞어서 여물로 주었습니다. 며칠 굶은 당나귀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치웠습니다. 최 부자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당나귀 옆에서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부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자, 우리 복덩이가 금을 얼마나 싸놨나 볼까. 최 부자가 이불을 들치는 순간 푸르르, 카과방, 철퍼덕, 뿡! 엄청난 굉음과 함께 당나귀의 괄약근이 열렸습니다. 금이여, 금은커녕 당나귀가 밤새 처먹은 산삼과 녹용들이 아주 시원하게 소화되어 누런 진짜 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방은 순식간에 똥밭이 되었고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금은 어디 있어? 당나귀는 시원하다는 듯이 잉하고 울며 꼬리로 똥물을 최 부자 얼굴에 탁 튀겼습니다. 최 부자는 똥범벅이 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논문서, 그 사기꾼 놈 잡아라. 하지만 달수는 이미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간 뒤였지요. 그 뒤로 최 부자는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는데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똥독이 올랐으니 당나귀 똥을 약으로 쓰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쌤통이다 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욕심이 과하면 눈이 멀고 결국엔 제게 제가 넘어가 똥벼락을 맞는 법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러다간 최 부자처럼 안방에서 똥 냄새를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허허. 자, 이제 많이 웃었으니 마지막으로 옷깃을 여미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는 법. 마지막 이야기는 가슴 시리도록 슬프고 아름다운 눈 내리는 밤의 기적입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진우라는 선비와 그의 아내 연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곤 비바람만 겨우 피할 초가삼간뿐이고 끼니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은 가난한 살림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금슬만큼은 그 어느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아내 연아는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을 해가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연아는 자신의 속옷을 뜯어 남편의 조끼를 기워 입히고 정작 자신은 혹겹 저고리 하나로 떨며 지냈지요. 부인 미안하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당신을 가마 태워 한양 구경을 시켜주리다. 서방님, 저는 가마도 비단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방님 뜻을 펼치시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끼던 두 사람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큰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진우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연아는 곱게 싼 진보다리를 남편의 어깨에 메어주며 품속 깊이 간직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그녀의 유일한 보물인 옷가락지였습니다. 서방님, 노잣돈이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가시다가 정 급하시면 이걸 팔아서 욕이라도 하셔요. 진우는 가락지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아니요. 내 이것을 어찌 팔겠소. 내 몸같이 여기고 지니고 다녀와서 반드시 다시 당신 손에 끼워주리다. 연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의 옷깃을 염해 주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성히 다녀오세요. 저는 서방님이 장원급제하여 금이환영하시는 그날까지 이 대문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약속하리다. 내 꼭 급제하여 당신에게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여주겠소. 그렇게 진우는 떠났고 연아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살아서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연아는 약속대로 대문 밖 출입을 끊고 방 안에서 바느질만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빼어난 미모가 화근이었습니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 저리 가라 할 만큼 탐욕스러운 최 사또의 귀에 연아의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포졸들이 들이닥쳐 연아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호, 과연 소문대로 절세기로구나. 듣자 하니 내 서방이 과거를 보러 떠나 독수공방이라지. 내 오늘부터 너를 첩으로 삼아 호강시켜 줄 테니 수청을 들어라. 보통 여인이라면 벌벌 떨며 따랐겠지만 연아는 서슬퍼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아비가 있는 여인에게 수청을 들라니요. 국법에도 없는 짓입니다. 사또는 자존심이 상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관장에게 훈계를 해? 여봐라.
전현이 똥오줌을 못 가릴 때까지 매우 쳐라. 곤장 치는 소리 퍽, 퍽, 비명소리. 연하는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안녕만을 빌었습니다. 사또는 며칠을 굶기고 고문했지만 연하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자 흥미를 잃었습니다. 에이, 독한 년. 다 죽게 생겼으니 내다 버려라. 관아에서 죽으면 재수 없다. 그렇게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산천이 얼어붙는 엄동설한이 되었습니다.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연하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약 한 첩 쓸 돈이 없고 뗄뗄감조차 떨어진 냉골방.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내려오고 문풍지는 찢겨 칼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콜록, 콜록. 서방님, 오고 계십니까? 날이 이리 추운데 밥은 굶지 않으시는지.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고통보다 남편의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또의 눈치가 보여 감히 그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연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방문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방님, 쌀밥에 고깃국 배불리 먹여주신다더니 왜 안 오십니까? 너무 춥습니다. 서방님,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혼백은 차마 이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서방님께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했다는 한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진우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임금님께 어사화를 하사받은 것입니다. 동료들은 술판을 버리자고 붙잡았지만 진우는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고향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오. 진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고향으로 가까워질수록 눈발이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부인. 내가 약속대로 성공해서 돌아왔소. 드디어 깊은 밤, 진우는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멀리 자신이 사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눈에 파묻혀 캄캄한데 다 쓰러져가는 진우의 집 안방에만 환한 호롱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우는 대문 앞에 말에서 뛰어내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진우가 돌아왔소. 방문이 열리자 따스한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하던 아내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떠날 때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색시처럼 곱게 단장하고 옥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진우는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가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몸이 마치 눈사람을 아는 듯 소스라치게 차가웠습니다. 부인, 몸이 왜 이리 차오? 어디 아픈 것이오? 아닙니다, 서방님. 밖이 추워서 그렇습니다. 서방님 품에 안기니 이제야 녹는 듯합니다. 시장하시지요? 제가 밥상을 봐오겠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고깃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진우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인, 이것 보시오. 이게 임금님이 주신 어사와요. 이제 당신 고생 끝났소. 내일 당장 가마를 태워 한양으로 데려가리다. 비단옷도 해 입고 만난 것도 실컷 먹고 삽시다. 연하는 밥을 먹는 남편의 모습을 그저 빙그레 웃으며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호롱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이리 오셔서 따뜻한 밥 한 술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부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보살펴 주셔요. 그래, 그래. 다 당신 덕분이요. 우리 이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삽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3년 묵은 회포를 풀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춥다. 부인, 벌써 일어났소? 어제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왜 이리 춥단 말이오? 진우는 손을 더듬어 옆자리를 찾았으나 손에 잡히는 건 텅 빈 냉골 바닥뿐이었습니다. 비비고 일어난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젯밤 그 아늑하고 따뜻했던 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치렁치렁하고 문풍지는 찢겨 찬바람이 들이치고 방구석에는 쥐들이 찍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상, 자신이 어제 그토록 맛있게 먹어 치운 밥그릇을 보니 그곳에는 쌀밥 대신 하얀 모래가, 고깃국 대신 썩은 나뭇잎과 흙탕물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내가 꿈을 꾼 것인가? 불길한 예감에 진우는 아랫목에 덮여 있는 낡고 더러운 솜니불을 떨리는 손으로 걷어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낸 그곳에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남은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 연화의 시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지 며칠은 지난 듯 시신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부인, 연화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왔는데, 내가 약속을 지켜 돌아왔는데 왜 눈을 뜨지 못하니? 진우는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제야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가면서도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아내의 혼백이 차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진우의 통곡 소리가 눈 덮인 산천을 울렸고 마당에 서 있던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 위로 연화의 넋긴 양 붉은 피 같은 꽃망울이 툭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훗날 진우는 아내를 괴롭힌 최사또를 엄벌에 처하고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며 청백리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눈 내리는 밤의 기적.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산적 소굴에서 기지를 발휘한 며느리의 통쾌함에 박수를 보냈고 밤마다 피어나는 미인도의 공포에 몸을 떨었으며 욕심쟁이 최 부자가 당하는 모습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하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옛 이야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섭고 웃기고 슬프지만 결국 그 안에는 올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는 무서운 귀신 대신 그리운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